방이 없어서 떠돌이 개처럼 로비에 뒹굴고 계시네요. 남편의 짐이 내 발밑에 버려지고 차가운 초봄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호텔 로비에 혼자 서 있었다. 일주일 전 갑자기 남편이 가족 여행을 제안했을 때 너무 신났어요. 어쩌면 마침내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르니까 나는 그 기쁨을 안고 준비했습니다. 마음을 담았어. 이제 다 이해됐어. 귀찮아둔 탁한 소리와 함께 뒤에서 세게 밀려나더니 어깨가 대리석 기둥에 부딪혔습니다. 케타, 거기 서 있는 건 내 잘못이야. 길 잃은 개는 가장자리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제발 귀신은 내 고통을 즐기는 듯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짐을 들고 있는 동안의 앞에서 남편은 고시가의 짐을 조심스럽게 들고 지루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야, 빨리 로비 모퉁이로 가. 당신의 존재는 우리의 사기를 저하시킬 것입니다. 유남편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눈 뒤 요시시와 어깨를 나란히 한 채 호텔 3층 방으로 사라졌다. 아, 이 추운 하늘 아래 노숙자처럼 밖에서 자고. 노숙자처럼 사는 것보다 낫지 않네요. 생각해보면 로비는 럭셔리하다. 시어머니가 저속한 목소리로 웃으며 내 옆을 지나간다. 예양내 역할만 의도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나는 가족의 유대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일을 했습니다. 나는 삼키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를 잃은 후 외로움을 느꼈고 새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나도 참았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했다면 좀 더 가정적인 아내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사람도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봤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의 마음은 어깨의 통증보다 주지사와 같았습니다. 방해를 받다. 샹들리에의 빛이 눈물처럼 반사되어 봄 기운에 몸을 떨고 있습니다. 나는 얼어붙고 있다. 손끝으로 스마트폰을 잡는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요란하게 울리며 무너진다. 결심을 하고 천천히 번호를 누른다. 그래서 저는 35세 주부 무리아나입니다. 저는 3년 전 남편 하루키와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가족을 만난다는 설렘이 있었지만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다 보니 가족 간의 유대가 나에게 가장 중요했다. 저는 5억엔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20대에 시작한 주식 투자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나는 결혼 재산은 상호 사생활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루키에게 말할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 1년 차 장난스럽게 아낌없이 쓴다. 그는 값비싼 골프용품을 사서 덕분에 진지한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다고 농담한다. 그런 척 말해봐. 그 말 뒤에는 자신의 경제력 부족이라는 약점과 그것을 숨기려는 거짓말이 숨어있다. 힘이 확연히 보입니다. 하루키의 시어머니가 새 게임을 사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느냐고 묻자 하루키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고개를 끄덕이다. 그거 주세요. 친절한 아내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의미가 있어요. 재미있는 표정을 교환하다. 두 사람은 교묘하게 내 경제력에 대한 질투심을 표현했다. 우리 시어머니는 우리 시어머니다. 저는 집에서 약 800m 떨어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키는 내가 계속해서 12만 엔의 집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시어머니의 생활비 대부분을 몰래 내주기도 한다. 나는 하루키의 간절한 바람 때문에 응원을 시작하게 됐다. 그녀의 어머니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기 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나를 감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모두 애더입니다. 엄마, 새 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가고 싶은데 아파트 대출과 자녀보험 때문에 감당이 안 돼요. 보내주시는 주인님 부모님 댁에 방문할 때마다 경제적인 이야기를 꺼내곤 합니다. 저는 38세이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뷰티 비용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불만스럽습니다. 안나, 나에 대한 당신의 공격적인 태도로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요시미에 대해 조금 부끄러워해주세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시어머니의 말에는 평소의 냉소적인 어조가 담겨 있습니다. 비록 그녀 자신은 나에게 의존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내 딸의 요구를 나에게 강요하려고 때로는 내 지갑을 가족이 공유하는 것처럼 노골적인 발언을 하기도 한다. 나는 부자 아내를 두는 행운을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에 있는 가시가 서서히 내 마음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하러 갈 거야. 저는 어머니로부터 일본 시집에 대해 배웠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시미나 강좌에서 30명의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고 있었다. 그 기술을 나에게 전수하고 함께 작품을 만들었던 기억은 내 마음속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다. 새겨 특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완성한 벚꽃 시집에 대한 애착이 깊습니다.
그녀가 만든 많은 작품은 여전히 그녀에게 중요하며 어머니와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요즘 시집이 드물어요. 마치 늙은이의 취미 같아요. 멘토가 제 취미를 조롱했어요. 차분한 어조로 말하다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저를 향해 비꼬는 농담으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향해 오고 있다 처남과 싸우고 나면 늘 부모님 집으로 도망쳐.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나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직업이 없다고 말한다. 당신은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안 나는 구식이에요. 부자인데도 조용하고 평범해요. 에서 시어머니도 동의합니다. 둘이 모이면 늘 나를 겨냥한 대화가 시작된다. 하루키는 그런 상황에서 늘 애매한 미소로 변장한다. 그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공주이다. 나는 엄마의 행동을 멈출 수 없다. 오히려 우리 둘을 이용하고 놀리기까지 합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나는 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새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키우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경제적 지원과 시아버지의 하소연을 듣는 것은 모두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난 그대로 있어 세 사람 모두 처음에는 친절했지만 하루키는 아이에게 의지하는 것을 부끄러워했고 시어머니는 걱정을 표했다. 형부도 나를 자매처럼 대해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관계는 왜곡되고 하루키의 요구는 계속해서 늘어난다. 에 대한 의존성 기시에 비꼬는 소리는 점점 더 격렬해졌지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모든 걸 받아들이고 마음의 아픔을 참으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에요. 좋아요. 이번 달 집세는 확정이에요. 당일에 금액을 이체해 드리겠습니다. 매달 시어머니의 공손한 말을 전화로 듣게 되지만 현실은 임대료는 그녀의 계좌에서 이체된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집세 12만 엔을 부동산 회사에 직접 송금하겠습니다. 지불은 받습니다. 넘어지면 시어머니의 생계가 무너진다. 시어머니, 집세를 내도 괜찮나요? 하루키가 유난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자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수리응. 난 그냥 생계를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야. 나도 내 아들에 대해 걱정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에게 의지하며 아들 앞에서는 자식 없는 아이처럼 행동하는 시어머니에 대한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 그 거짓말에 둔감해 공허함을 느꼈지만 하루키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아니요. 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루키가 내 지갑을 훔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말할 때 무감각 시어머니가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이용하는 부드러움과 시아버지가 나를 비하하는 고의적인 잔인함. 어머니를 마주하며 보내는 시간은 나에게 바늘을 들고 진정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엄마와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사적인 순간에도 우리 셋은 아무 문제 없이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오안나 씨, 차라도 다 같이 즐겨보자고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묻습니다. 내가 거절하자 그는 나를 비난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며 내 아내는 종종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말했다. 루나 중에 요시시도 나와 안나상을 시험하려는 듯이 우리와 합류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이다. 말하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집중하고 싶어요. 나는 대피했고 내 취미는 협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키에게 말을 걸어도 엄마들과 사이가 안 좋다.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나쁜 놈이야. 날이 갈수록 나뭇가지까지 가는 시간도 줄어들고 천에 바늘을 꽂을 때마다 뒤에서 시선이 쏠린다. 목덜미에 찔러집이라는 공간도 더 이상 평화의 공간이 아니었고 나는 어머니였다. 나는 나 자신과의 유대감을 구현하는 이 취미를 포기하기로 결심한다. 골프 클럽을 조심하고 싶습니다. 하루키는 아직도 나의 보물이다. 천에 말을 걸다 내가 가볍게 거절하면 그녀는 늘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던 과거 이야기를 꺼내고 나도 그녀의 말에 굴복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되다 그 사람은 사실 이번 달에도 집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매달 반복해서 전화를 하십니다. 불타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아서 조용히 부동산 회사에 송금을 했습니다. 하루키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엄마, 또 새롭네요. 가방이 아니에요. 정말 훌륭해요. 기시의 목소리가 들리자 나는 고개를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보여줬는데 너무 시크했어요. 넓은 로비 천장에서 빛나는 샹들리에의 빛이 우아한 공간을 연출합니다. 나는 웃으며 동의를 하면 유난히 좋은 기분으로 대화를 이어간다. 내 생일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당신이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예약은 내 것입니다. 이름으로 가져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신뢰도가 더 높아진 것 같네요. 나는 이런 평범한 대화에 약간 혼란스러워졌다. 작은 일이라고 느꼈지만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함께 보내는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 출발일이 다가올수록 다시 하루키의 행동은 점점 변해가며 불안해집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자주 메시지를 보낸다. 교환. 하루키는 평소보다 부자연스럽게 웃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그렇군요. 나는 그 혼란스러운 대답이 단지 내 상상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출발 3일 전, 하루키는 유난히 일찍 집에 돌아왔다. 사실 우리는 할 얘기가 있었다. 하루키의 커팅 방식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사실 사마 씨가 근처에 가더라고요. 꼭 가보고 싶은 매장이 있어요. 우리 엄마도 가족으로서 물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를 초대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왜? 나는 마침내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어머니도 기뻐하실 것 같아서 우리 가족은 물이 없어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마도 그들 중 하나가 아닐 것이고 내 여동생도 약간은 그럴 것입니다. 말이 좀 어눌하긴 했지만 뜻은 분명했어요. 내 생일 여행 내. 한순간에 하루키의 가족 여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시미 씨는 어제 남편과 크게 싸워 집에 있는 것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하루키의 연극 도장도 포함해서 무섭지만 생일 여행이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왜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을 그토록 싫어합니까? 하루키의 목소리 톤이 변한다. 언제나처럼 나를 몰아붙이는 듯이 공격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야. 당신은 정말로 가족에 대해 생각하고 있나요? 처음부터 나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나는 그것을 떨어뜨릴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해합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하루키의 눈은 승자의 승리의 빛으로 반짝인다. 이 씹는 출발 당일 아침.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처음부터 참가할 예정이었던 듯 개찰구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기었다. 그럼 같이 갈까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사악한 달콤함이 담겨 있습니다. 포함 정말 훌륭해요. 물 없이 여행을 즐겨보자. 요시시의 말에는 분명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감탄하고 있었다. 더 이상 이 상황에 맞서 싸울 힘이 없어서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웨이터가 소리를 내며 쓰러진다. 새로운 가족과의 유대를 꿈꾸며 견뎌온 3년이 모두 공허한 환상이었다면 새로운 부드러운 봄바람이 뺨을 어루만지는 시뇨코하마역 플랫폼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날. 특별한 건 오늘이 내 생일이라는 거야. 하루키. 그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싶어. 고시의 감미로운 고음 목소리는 평소의 신중한 음색과 섞여 거칠게 울려 퍼집니다. 기따. 하루키에게 팔을 얹고 내 존재조차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행동한다. 사랑한다. 그런 지갑을 선택하세요. 6시. 하루키는 나에게 손을 내밀면서 요시시와 대화를 이어갔다. 고마워요. 지갑만 건네드릴게요. 내 생일을 축하하기로 한 여행은 시어머니를 위한 값싼 관광 여행으로 변했다. 품질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저도 하루키님과 같은 새우를 좋아해서 시어머니께서 주문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의미 있게 바라보면서 시어머니는 나는 하루키의 취향을 다 알고 있다며 노골적인 우월감을 드러냈다. 내 것도 마찬가지여서 고시도 이를 활용하고 있다. 결국 우리에겐 비슷한 가족이 있다고 시어머니가 신호를 보내며 말했다. 우리 셋은 일치하는 에비텐주를 집어 일부러 나를 필드 밖으로 내보냈다. 신칸센 3호. 하루키는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계모와 계모 사이에 앉았다. 하루키, 이리 와. 요시시가 달콤한 목소리로 당신을 부릅니다. 좌석 위치는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통로 건너편에 있는 2인승 좌석입니다. 혼자 자리에 앉다. 창가의 풍경은 나의 외로움을 더욱 강조한다. 어제도 그 사람에게는 끔찍했습니다. 요시시는 목소리를 높이며 처남과의 싸움에 대해 이야기한다. 과장된 몸으로 시작하다. 사람들이 당신의 가짜 불만을 듣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 승객들이 세 사람을 힐끗 쳐다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언니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는 하루키의 태도는 분명히 행운의 징조이다. 루그 상황에서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의 일을 다 나한테 맡겨도 저녁은 뭘 먹을지, 방은 어디서 구할지 모르겠어요. 엉망인가요? 아마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아이가 없다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구나. 태평해도 괜찮다에 당신의 시어머니도 당신의 냉소적인 말에 동의합니다. 그녀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요시시는 그들을 뒤쫓았다.
두 사람의 큰 목소리에 주변 승객들은 짜증을 내며 돌아섰다. 바나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이 상황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안녕하세요, 하루키 씨. 헤어스타일을 바꿨어요. 나는 이해한다. 요시시는 화제를 바꿔 하루키 쪽으로 고개를 기울인다. 그의 몸짓에는 고의적인 어조가 있습니다. 나타나고 사라지다. 당신 정말 나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당신과 달리 우리는 모두 아름다움에 관한 것입니다. 조심하니까. 하루키는 가볍지 않다며 차이를 알 수 있다며 신호를 보낸다. 연이어 나에게 욕설이 쏟아지자 하루키는 유쾌하게 웃는다. 때때로 내 마음속에 조용히 무너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리를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시어머니는 도시락이 맛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보통은 살 수 없는 고급역 도시락이에요. 요시도 새우 가게로 입을 가득 채우며 신호를 보냅니다. 가치를 달성하다. 그런 것 덕분에 우리는 가끔씩 사치를 누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거기 가면 그렇거든요. 난 그냥 응석받고 있는 중이야. 시어머니는 의미심장하게 웃었고 하루키의 말에 두 사람은 크게 웃었다. 마치 내 지갑이 우리의 공유 재산인 것처럼 대화가 계속됩니다. 안나의 사진을 찍자 시어머니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불렀다. 보는 기신은 특별한 생일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계속 말했다. 어머니와 하루키는 웃음을 터뜨렸다. 네, 기념하는 순간이 될 거라고 시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는 변화무쌍한 풍경을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본선은 꾸준히 목적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차창밖 풍경이 바뀌면서 오늘도 우리 셋의 대화는 내 존재를 전혀 무시한 채 계속됐다. 호텔을 기대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요시시는 웃음을 터뜨린다. 세 사람 사이에 뭔가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의 의도를 읽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 제 기대 이상으로 일이 전개되리라. 기대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루키 씨. 제 방을 예약하셨군요. 이 가시의 목소리에는 참을 수 없는 악의가 담겨 있으며 이는 물론 완벽합니다. 으씨. 시어머니는 하루키의 대답에 살짝 웃었다. 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우리 셋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호텔에 도착하자 우리 셋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나는 손을 내려놓고 과시하듯 팔짱을 끼고 걷기 시작했다. 베일 소녀는 지갑과 함께 산명품 브랜드 캐리어를 살며시 들고 다녔다. 그것은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체크인 부탁드립니다. 오프런트로 가보니 하루키가 웃고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옆에서 끼어들었다. 아, 예약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네, 무라이 씨, 방 2개를 예약하셨습니다. 프런트에서 예약 내역을 확인하자 세 사람의 표정은 저속하고 악의적인 미소로 바뀌었다. 나는 간다. 엄마와 나는 방이 하나, 여동생과 나는 방이 하나, 그리고 하루키가 있다. 아, 안타깝지만 짐도 많고 혼자가 아니면 잠도 못 잔다고 선생님이 일부러 그랬다. 사과하는 표정을 짓다. 내 방에서 하루키는 내 목소리를 듣고 마치 나를 기다렸다는 듯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대답하다. 방이 없으면 로비에서 자세요. 샹들리에 아래서 잠을 잘 수 있다면 행운이겠죠. -1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하루키의 말에 동조했다. 프런트 직원이 눈썹을 치켜올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그는 혼란스러워 보인다. 밖에서 자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너무 좋은 로비네요. 왜 사치라고 생각하세요? 수년간의 답답함을 담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집니다. 기었다. 그렇죠. 호텔 로비에서는 공주님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나는 내 미소 뒤에 숨어있는 악의를 숨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시도 눈도 깜빡이지 않고 웃는다. 대리석 바닥에 차갑게 울려 퍼지는 3명의 오래 참음 아이들에게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아, 나 지갑 반납하는 걸 깜빡했어요. 하루키는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냈다. 우리는 하룻밤 술 한잔 하자고 말하고 떠났고 더 이상 부부로서 예절을 지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로비에 홀로 남겨진 나는 샹들리에의 빛, 크리스탈의 반짝임을 올려다본다. 넌 내 마음을 밝혀주지 않아 오히려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 같았다. 아니, 깃발에서 보면 불쌍해 보일 수도 있다. 불가능. 프론트 데스크에 고객이 사과하는 모습입니다. 내 목소리에는 진정한 동정심이 담겨 있고 나는 여전히 얼굴에 옅은 미소를 머금고 있다. 그는 이 상황에 대해 전혀 동요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마음속에 아무런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 나는 그 그림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 샹들리에 조명 아래 스마트폰을 꺼낸다. 겉으로는 당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결심했습니다. 최후의 굴욕이 아닌 기다리고 기다리던 승리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나는 곤경에 처했다. 프론트 직원의 동정적인 시선을 느끼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힘없이 중얼거리다 아마 우리 셋은 내 예산에 맞춰 호화로운 식사를 즐기기 위해 이미 레스토랑으로 가는 중일 것이다. 의도가 있어야지. 나는 하루키의 지갑에 그가 나에게서 강탈한 돈만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세 사람은 아직도 그 금액이 여행 동안 자신들의 전 재산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프론트 직원은 고객에게 불편한 점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직원에게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네, 제가 이전에 오너 및 창업 대리점과 상의한 사항에 대해서입니다. 조용히 잘라 이미 주인의 지시를 받았는지 직원들의 표정이 확 바뀌네요. 안나 무라이, 에너 멸아이. 가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창립 에이전트에게 전해주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창립 대리점에 연락드리고자 합니다. 죄송하지만 잠시 놀라고 당황한 끝에 직원이 대답합니다. 저는 이 호텔의 주주이고 소유주와 창립 관리자를 알고 있습니다. 이 줄이 마치 마법처럼 분위기를 확 바꿔준다. 프런트가 패닉에 빠졌다.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루키와 시어머니에게 보여주지 않은 태도로 뛰어다니는 무라이 씨. 정말 미안해요. 아니다. 바로 첫 번째 직원에게 전화하겠습니다. 한잔 하시겠어요? 사악한 만족감이 내 마음속에 서서히 퍼집니다. 무라이 씨. 정말 죄송합니다. 거기엔 없어. 첫 번째 교환원이 나타날 때까지 10분 정도 정중히 기다렸다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비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다. 하루키와 그의 친구들은 식당에서 주문을 하곤 했습니다. 이 커피는 값비싼 와인보다 몇 배나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가 홀로 남을 수 있는 이유는 수년간의 인내와 완벽한 복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예나에게 스위트룸을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창립 임원이 깊이 절합니다. 당신을 위해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갈까? 그 제안에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마음은 오래전에 결정되었나 봐요. 새 가족과의 인연은 처음부터 없었고 오로지 계산과 경멸만이 있었다. 그냥 못 본 척했어요. 남편 카드로 결제하고 하루키 신용카드 정보 알려드릴게요. 그의 오래된 비밀내 습관을 예상하여 내 이름으로 된 카드의 사용 한도를 최소한으로 설정했습니다. 지금 내 생각은 이렇다. 가격은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1박 요금입니다. 럭셔리 스위트룸 중 하나인 창업자가 나에게 말한 금액이 내 입술에 조금 자랑스럽다. 1박 가격을 알았을 때 하루키는 어떤 얼굴을 하게 될까요? 이것이 나의 첫 번째 복수이다. 쾌적하고 차가운 만족감을 선사하는 집사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부탁드립니다. 저녁도 먹고 싶습니다. 오늘 말에 직원들이 서둘러 움직였다. 시작 3년간의 인내와 굴욕, 실망이 가득했던 엘리베이터 안에서 결혼 반지를 뗐다. 작은 백금 반지는 나를 너무 지루하게 만듭니다. 이곳은 내 방이다. 기타 집사가 문을 열자 하루키와 친구들이 미리 준비해놓은 고급 명품이 반겨준다. 방과는 전혀 다른 층의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속 하루키는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한숨 쉬러 돌아왔나 보다. 다음에서 걸려오는 전화.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빨리 나가.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를 무시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소름 끼칠 줄 몰랐어. 점점 더 조급해지는 그의 메시지에 나는 몰래 답장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우리의 수석 셰프가 직접 음식을 준비합니다. 나는 프랑스어 코스를 혼자서 즐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수료를 포함한 이 호텔의 모든 비용은 하루키가 부담합니다. 이것이 하루키와 나와의 첫 접촉이다. 지난 생일 선물 창가 소파에 기대어 더 이상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이혼 후의 삶을 상상한다.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라. 전혀 두렵지 않고 그저 자유로움이 마음에 퍼졌습니다. 후회할 선택이 아니라 너무 늦게 한 것뿐이다. 수년간의 투자를 통해 실현된 샹들리에의 자산은 귀하의 미래 생활을 지원합니다. 이 빛은 더 이상 나를 내려다보지 않는다. 대신 스위트룸의 고품격 은은한 조명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포용합니다. 나는 조용히 잔을 들어올린다. 생일 축하해. 나에게 축복을 보내줘. 나는 더 이상 그 말에 주저하지 않았다. 이것이 내 최고의 생일 선물이자 그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당신의 마스터는 현재 로비에 계십니다.
제가 맡아드릴까요? 버틀러는 말한다. 아주 편안한 생일을 보내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오전 6시가 되자 활짝 웃으며 조용히 스위트룸을 나섰다. 모든 고객 체크아웃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어젯밤 아침 일찍 제작을 요청했는데 봄 신용카드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본선 시간까지 라운지를 이용해주세요. 나는 총지배인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최상층 라운지로 향했는데 그것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타코 호텔과 함께 조용한 이별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신칸센은 오전 7시 15분에 출발했습니다. 우리 셋이 일어났을 때 나는 이미 도쿄로 향하고 있어 계속된다. 우리 셋은 서로에게 보여주듯 답답함을 풀기 위해 계속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웃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욕설을 외치는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하루키는 스마트폰을 들고 정신없이 무언가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 계산서가 이해되시나요? 그것은 나에게 반년치 월급이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요. 스위트룸, 디너 집사 서비스 등의 총 비용입니다. 그것은 내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일이었을 것이다. 시어머니가 오셔서 하루키가 너 때문에 신뢰를 잃었다고 하신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공손한 경어는 완전히 사라져. 나는 조용히 일어섰다. 내가 밖에서 얘기하자고 하자 세 사람은 움직임을 멈추고 입술을 삐죽였다. 그렇죠. 동네 사람들이 아마 어머니와 요시미에 대해 묻고 있을 거예요. 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받고 있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이웃으로부터 동정심을 얻기 위해 두려움에 울부짖습니다. 지금까지의 뻔뻔한 방종에 대한 나쁜 징벌이 밖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기시의 SNS 게시물을 지적하고 기시에게 즉시 삭제하라고 침착하게 말해주세요. 루나는 단지 사실만을 쓴 것이 아닙니다. 악마 신부는 남편에게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지게 했습니다. 사실입니다만 그를 게시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내가 불평을 했고 내가 그녀를 살펴보았을 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삭제하기 시작했다. 스크린샷도 저장해뒀어요. 똑같은 짓 하면 고시가 내려다보거든요. 아름다운 길을 이제 그만 보여주겠어. 다음은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가 아직 부동산 회사로부터 지난달 월세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임대료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루키는 고개를 기울인다. 사실 저는 이번 달에 어머니의 집세를 3년 동안 한 달에 12만 엔씩 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에 지불을 중단했습니다. 하루키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된 뒤 멍하니 서 있다. 왜 의미 없는 트윗을 반복하시나요? 잠깐만요. 안나, 집세만 내주세요. 시어머니의 위압적인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사랑을 향한 간절한 호소로 바뀌었어요. 나는 집을 떠나자마자 이름도 모르는 악마 신부의 집에서 계속 살았다. 의도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얼굴이 창백한 하루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시어머니의 집세와 시아버지의 전략 등 모든 것이 마신부의 짓이라고 말해도 하루키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계속 강하게 거부했지만 마부인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웃긴데 나는 천천히 웃는다. 더 이상 논의가 무의미하고 무엇보다 지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서 떠나주세요. 진정하고 얘기해보자. 우리 셋. 쫓겨난 집이 마침내 침묵으로 돌아오자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쩌면 그때 그 자리에서 최후 통첩을 받았어야 했는데 아직은 발끝에 다다랐습니다.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믿었던 내가 있다. 그것은 결정적인 실수였다. 평일 오후 내가 없는 동안 하루키와 토마는 사코가 집에 들어왔어네. 작업실에 울려 퍼지는 서랍 열리는 소리. 중요한 작품이 담긴 서랍장을 철거하는 중입니다. 할 수 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것을 입력하는 것뿐입니다. 보세요. 저는 이것을 고급 기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돈 많이 팔리는데. 저녁에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는 더러운 손으로 어머니와 함께 마지막으로 만든 벽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공기의 변화를 감지하다 방으로 달려가 보니 소중한 작품이 모두 사라지고 서랍장도 어지러워져 있었습니다. 열어둔 채 보풀하기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무언의 목소리가 새어나온다.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자 하루키가 보낸 메시지가 나타난다. 지가 도착했어요. 호텔방 값이 너무 비싸서 필요 없는 것들을 없앴습니다. 동성취미인의 생각엔 그들은 그냥 그걸로 만들고 있었던 것 같아. 엄마와의 마지막 추억, 함께했던 따뜻했던 순간들이 모두 유린당했고 나는 무릎을 꿇다 그냥 취미로 만들어봤습니다.
이를 가는 소리가 들리고 눈시울이 새빨개진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휴대폰이 다시 진동합니다. 나는 그런 일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우리를 모욕한 장군. 소박한 교훈일 뿐이다. 그 순간, 따뜻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밖에는 해가 지고 있었고,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다. 다음 주부터 내 이름으로 찾아간 시어머니 댁에서 내가 설치한 기어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갑자기 집세 내는 걸 그만둬. 역시 시어머니 통장에 월세를 지불할 만큼 잔액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료는 시어머니는 급행열차가 도착하자 당황한다. 소속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결제를 요구한다. 마감일은 내일이에요. 그날 밤 내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이번 달만 부탁드립니다. 강제 출국까지 이제 12시간 남았습니다. 어쩌면 밖에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네요. 다음으로 시아버지께 드리는 말씀은 저는 그녀가 올린 SNS 기록을 모두 남편과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만하고 보냈어요. 여기에는 나에 대한 추상적인 댓글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불신앙을 암시하는 게시물과 의인에 대한 욕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다요시 씨의 가족이 무너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싫어요.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지는 딸의 울음소리. 그리고 조용히 클럽을 떠나는 아들. 가게로 끌어들이다요시 K는 이혼 서류를 남기고 친정으로 돌아온 것 같다. 주변에는 소문이 눈덩이처럼 퍼졌다.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는 관리조합으로부터 거의 매일 특급 전화를 받고 있다. 나는 무라이 씨. 1층 우편함에는 우편물이 넘쳐났어요. 엘리베이터에 있어요. 주부가 부르자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시선만 돌린다. 점차 시어머니는 동네 주부들의 차가운 시선에 외출을 꺼리게 됐다. 그것은 되었다. 과거 SNS 게시물도 그녀의 본성을 드러내는 증거로 유포됐다. 시어머니 없는 아내는 필요 없는데 시어머니 없는 아내는 필요 없다는 글은 오히려 반대다. 목을 조르고 있다. 마사코가 그런 사람이구나. 너무 품위 있게 행동했는데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그것은 다른 나라로 퍼졌고 이전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결국 계모는 나를 시골 사람이라 부르며 싫어하던 시골 친정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의지로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견관함으로 남아있으면서도 시골에서의 삶을 선택해야만 하는 아이러니. 기신은 더 가혹한 상황에 직면했다. 왜 우리 엄마는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쁜 글을 쓰셨나요? 그녀는 돈을 위해 이모에게 접근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엄마의 본성을 알고 크게 실망했다. 딸은 엄마 얼굴 보기 싫다며 그를 피하고 아들은 말없이 방에 틀어박혀 있다. 부모님 전화에 응답하지 않음. 제발 문을 열고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돌아오는 대답은 무홈선 차단이다. 구만의 처남도 나에게서 증거를 받았고 그의 가족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 감정을 자주 표현한다. 엄마들이 돈에 몰려들고 있나요? 이혼은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되고 시아버지는 돌아갈 집도 없고 친구들도 차갑게 제공돼 마루키는 도시 한 구석에서 조용히 살 수밖에 없었고 집과 가족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자존감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미안한데 오늘 밤도 그만 좀 해줄래? 친구들이 가득한 삶에서 그는 어쩌면 나는 마침내 내 존재의 위대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모르겠어. 거의 매일 들려오는 엄마의 울음소리. 하루키 돈이 부족할 것 같아. 언니의 끝없는 불평. 더 이상 내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 사람이 광포해 나를 몰아붙이려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꾸준히 그들을 코너링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지만 추락의 속도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나를 악마로 만들어버렸다. 서로를 아내라고 부르던 우리 셋은 이제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 없게 됐다.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지옥의 그림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을 차분하고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셋이 마지막으로 내 앞에 있었던 것은 하루키가 내 나머지 소지품을 가지러 왔던 날이었다.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화장을 하는 모습이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작별의식. 나만의 청소다. 줄에 사는 눈 밑에 다크서클을 만들고 하루키는 수염을 말리지 않은 채 야위어 보였다. 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목소리에 친절함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예전에 그들이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친절히 잔인함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둘은 아무 말도 못하고 내 눈도 쳐다보지 않는다. 야, 나
용서해주세요. 하루키의 목소리는 명랑하지도 경쾌하지도 않았고 나를 자신의 악마 신부라고 부르며 무척 즐거워했다. 그래서 진짜 악마 신부 역할을 하게 됐다. 어땠나요? 나는 세 사람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아요. 내가 마무리할 게 더 이상 악마의 아내 역할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몇 주 후에 지역 우체국에서 전화가 올 것입니다. 있었다. 무라이 씨가 맡긴 부재자 명단의 물건인데 찾으러 갔더니 작은 흠집이 나더군요. 공이 담긴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요시시의 큰딸이었습니다. 열어보니 어머니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자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안나에게. 어머니가 파신 물건 중에 이걸 발견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함께 온 편지는 어머니에게 보내는 상실감의 메시지였습니다. 나에게 바라는 희망과 사과의 말이 적혀 있었다. 저는 현재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분에 귀를 기울이는 것,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원하는 시간에 자수를 하고, 수업 준비에 몰두하세요. 평범한 일상에도 이토록 사랑을 느낄 날이 오겠죠. 선생님 간판이 완성되어 있어서 놀랐어요. 생각보다 완성품이 너무 잘 나와서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가게 주인이 가져온 표지책에는 어머니의 제자였던 분들도 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계시다면 정말 멋진 교실이 만들어지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지금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아버지 딸이 보내준 작품을 교실 앞에 전시하기로 했어요. 기념품이 딱 하나만 돌아온 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나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하루키의 전화와 시어머니의 메시지가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제사장들에 대한 소문이 비처럼 흘러내립니다. 밖이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 말대로의 결말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끔은 동네 세 사람이 우리에게 접근하기도 했다. 상황에 대해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내 삶과 관련이 없습니다. 선생님께 개인 레슨을 받고 싶습니다. 새로운 학생이 교실에 왔는데 그의 눈빛은 예전의 나와 꼭 닮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모든 삶에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함께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하자. 엄마가 가르쳐주신 대로 거짓 미소가 아닌 상냥하게